가장 끔찍한 사건. 소녀들의 장기를 사냥하는 잘생긴 살인마. 날카롭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다. 칠흑같이 어두운 복도 뒤편에서 한 젊은 여성 이빈사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아래에는 장기들이 쌓여 있었다. 이 끔찍한 범죄 현장은 잔혹한 살인마가 저지른 간저우의 무서운 살인 사건의 시작을 알렸다. 중국에서 벌어진 가장 소름 끼치는 장기 적출 살인 사건 중 하나를 알고 싶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또한 다음 범죄 사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9월 어느 저녁, 간저우고 빈투한 마을에서 국수가게 주인 민 씨는 마지막 손님을 접대한 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가게를 운영했지만 힘든 가정 형편에 처한 17세의 시골 소녀 샤오화에게 동정심을 느껴 그녀를 판매 및 가게 유지 보조원으로 고용했다. 샤오화의 아버지는 만성 질환을 앓아 힘든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형제 자매가 많아 집안 형편은 극도로 어려웠다. 아버지의 치료비와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샤오화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게 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떠난 후 샤오화는 가게를 청소한 뒤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샤오화는 가게 내에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몇십 미터 떨어진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샤오화가 나간 후 민 씨는 설거지를 하며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그런데 접시를 닦던 민 씨는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들었다. 그것은 분명 샤오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즉시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샤오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민 씨는 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어두운 복도 뒤에서 샤오화를 발견했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였으며 아래에는 장기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다. 이 끔찍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샤오화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밤새 전문 의료팀이 소집되었다. 진료를 맡은 류 박사는 그녀의 부상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샤오화의 위장은 장기보다 먼저 붕괴하여 접혀 있었고, 작은 창자 전체가 밖으로 끌려 나와 있었다. 작은 창자의 사이에서 5개 부분이 잘려나갔고, 남은 장기 조직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장의 내벽조차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했고, 2m 이상의 작은 창자가 파괴되어 1m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장기 적출을 감행한 이 살인마는 잔혹하게도 샤오화를 성폭행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과 다발성 골절이 발생했다. 수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의사들은 가까스로 샤오화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다. 사건은 즉시 경찰에 보고되었으며, 수사관들은 한 달 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떠올렸다. 그 사건은 8월 12일 오후에 발생했다. 당시 한 노년의 목동과 2명의 젊은 남성이 작은 숲 근처 도로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작은 체구의 소녀로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목에는 피에 절은 무언가가 감겨 있었고, 다리는 벌려져 있었으며 온몸이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된 듯했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녀의 목을 감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창자였다. 그것은 하복부를 통해 끌어내어졌고, 일부는 다리 사이에 쌓여 있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녀는 간저우구 젠탄진 고청촌 출신의 19세 소녀 린츠였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린츠는 19세 때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간저우 시간산 지역에서 방을 임대해 살고 있었다. 법의학팀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범인은 인간 해부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 적출이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범인은 린츠를 질식사시킨 후 손을 그녀의 하복부 안으로 넣어 창자를 꺼내 목에 감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수사에서 경찰은 용의자가 의사이거나 도축업자일 가능성에 집중했다. 피해자가 성폭행당하지 않았으며 금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더욱 의심스러웠다.
비로 인해 사건 현장에는 발자국이나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경찰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연쇄 살인마의 존재가 도시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그는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샤오화를 잔혹하게 공격하며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 샤오화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경찰은 병원으로 달려가 그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녀는 몸을 떨며 그날 밤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녀는 국수가게 근처의 공중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밧줄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너무 어두워서 범인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성인 남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밧줄을 더욱 세게 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아랫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완전히 기절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기습을 당했고 극도의 공포를 경험한 17세 소녀였던 샤오화는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녀는 범인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분석한 결과 샤오화를 공격한 인물이 린츠를 살해한 동일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여전히 범행 동기는 불분명했다. 두 피해자 모두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린츠가 발견된 장소는 그녀의 하숙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빗길이었다. 성범죄가 발생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장소였다. 샤오화의 경우도 국수가게 근처에서 공격당했기 때문에 성범죄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한 연애 감정이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샤오화는 연인이 없었고 린츠도 최근 이사와 연애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두 사건 이후 간저우에서는 특별 수사팀이 꾸려졌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를 다시 조사하며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공격 사건에 주목했다. 첫 번째 사건은 7월 24일 발생했다. 타오 부부라는 한 쌍의 부부가 관련되어 있었는데 당시 아내는 바비큐 식당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다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나 그녀가 비명을 지르고 남편이 곧바로 도착하면서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두운 탓에 소녀는 뚜렷이 볼 수 없었지만 남자가 키가 크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을 느꼈다. 린츠가 살해된 지 불과 3일 만에 새로운 경찰 보고가 접수되었다. 간저우구 마션мя오 로드에 거주하는 펑이라는 여성이 낯선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그녀는 사건 당일 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 문을 열자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났고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펑은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장한 남성은 믿지 않는 듯했고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그녀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난입했다. 그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를 모욕하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느낀 펑은 큰 소리로 이웃의 이름을 불렀다. 화가 난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마구 때렸다. 펑은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남자는 그녀를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그녀의 하반신을 움켜쥐려 했다가 도망쳤다. 펑의 비명을 들은 이웃들이 달려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당시 이 사건은 잔혹한 살인 사건과는 성격이 달랐고 펑이 가벼운 부상만 입었기 때문에 경찰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이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펑이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가 지역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펑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했고 이를 타오 부부와 펑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 몽타주가 범인의 얼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확인했다. 이 몽타주를 통해 수사팀은 해당 남성이 차오쟁꼬라는 인물임을 밝혀냈다. 그는 지난 4월, 즉 린츠가 살해되기 3개월 전에 마사지 업소에서 허라는 여성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허는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가 휴대폰을 훔쳐간 후 나중에 다시 가게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를 신문한 결과 그는 3월 14일자로 갱생원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차오젠코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간저우구 둥우 거주지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냈다. 그를 신문하자 그는 태연하게 허를 밀친 건 사실이지만 단순한 몸싸움이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도난당한 물건도 반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경미한 분쟁으로 간주되었고 차오젠코는 단순 경고와 몇백 위안의 치료비 배상 명령만 받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차오젠코가 여성들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차오젠코는 노동자 계층 가정에서 태어난 막내였다. 부모는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그는 3명의 누나와 1명의 형이 있었다. 막내였던 그는 가족들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고 그 결과 성격이 포악하고 게으르며 노동을 극도로 싫어했다. 학업 성적도 저조했으며 아버지가 꾸짖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가족들은 그의 성격이 가장 크게 변한 계기가 첫사랑의 실패라고 생각했다. 가난 때문에 여자친구의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며 헤어지게 했던 것이다. 큰 상처를 받은 차오젠코는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취한 상태에서는 자주 싸움을 벌였고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육체적으로 차오지엔코는 매우 강인했다. 그는 키 1, 82m의 근육질 체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조직폭력배들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종종 불량한 무리들과 어울리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범죄 조직 내에서 점점 악명을 떨쳤으며 형인 차오젠민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며 불량배로 전락했다. 18세가 되기 전 그는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 1989년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1년 조기 출소했다. 출소 후 부모는 그가 새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 살아갔다. 무료한 삶 속에서 알코올 의존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형까지 함께 마약에 빠지면서 가족들은 절망했다.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2차례 강제 재활원에 수감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1년 5월 17일부터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경찰이 차오젠코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후 수사는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가 나타났다. 차오젠코의 지인 2명이 경찰에 증언을 제공했다. 그들은 9월 20일 자정, 즉 샤오하가 공격당한 시각에 범행 장소 근처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차오젠코가 급하게 그들 곁을 지나쳤으며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으며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들은 그가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생각했고 손에 묻은 피도 단순한 상처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또 다른 부부는 사건 당시 범행 장소 근처 건물 2층에 있었고 여자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남자와 여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해 개입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들에게 차오젠코의 사진을 보여주자 어두워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체격이 사건 당시 목격한 남성과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샤오와에게 20명의 용의자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2명을 범인과 비슷하다고 지목했다. 그중 1명이 바로 차오젠코였다. 모든 증거가 차오젠코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즉시 체포를 결정했다. 9월 20일 경찰은 차오 가족의 집을 포위했다. 경찰 20명은 주요 5개 지점에 배치되었고 차오젠코가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리며 체포 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3차례의 전과가 있었던 차오젠코는 경찰의 매복을 빠르게 눈치챘다. 그는 형 차오젠민과 함께 집을 잠그고 완강히 체포에 저항했다. 그들의 집에는 도난 방지용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쇠지렛대로 강제로 열어야만 했다. 게다가 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 경찰이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9월 23일 수사팀은 차오젠코와
그의 형이 마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변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는 방식으로 그를 유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오쟁권은 문을 열기를 거부했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며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9일간의 대치 끝에도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차오쟁과의 여자친구가 뜻밖에도 수사팀장을 찾아와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오쟁과와 오랫동안 교제해왔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국수가게를 운영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의 진술을 들은 후 경찰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차오쟁권은 장기 적출 살인마의 범행 동기나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결국 수사팀은 그의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직접 그를 소변 검사장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여 집 밖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9월 29일 오후 4시 차오쟁권은 마침내 검사를 받겠다고 동의했으나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매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경찰은 즉시 신문을 시작했다. 신문에서 차오쟁권은 타오 부부와 펑을 공격한 사실을 인정하며 단순히 술에 취해 저지른 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린츠와 샤오와 사건에 대해서도 그는 완강히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경찰도 그가 진범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전에 저지른 폭행 사건들은 모두 20에서 30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기혼자였다. 반면 린츠와 샤오와는 20세 미만이었다. 이는 피해자 유형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신문 과정에서 차오쟁권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9일간의 경찰 포위를 견디며 항복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다루기 매우 어려운 성격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찰이 처음 예상했던 장기 적출 살인마는 겁이 많고 약한 피해자만을 공격하는 유형이었다. 이는 차오쟁과의 성향과 모순되었다. 뜻밖에도 차오쟁과는 빠르게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몇 시간 동안 심리적 압박을 가하자 그의 정신적 방어가 무너졌다. 오후 5시 다음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린츠를 살해한 이유는 그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8월 11일 간저우를 배회하던 그는 한 소녀가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가가 작업을 걸었다. 그는 자신이 3차례 수감된 전과가 있다고 위협하며 억지로 만남을 요구했다. 린츠는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지만 그는 억지로 다음날 만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린츠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노한 차오쟁권은 술에 취한 채 그녀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의 하숙집 근처에서 린츠를 발견했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억지로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밤 오후 10시경 차오쟁권은 그녀를 방에서 끌어내어 폭우와 진흙 속에서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그는 잔혹하게 장기를 적출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샤오와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인 복수였다고 주장했다. 9월 19일 밤 그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심하게 취한 상태였다. 동로 근처 국수 가게에서 화장실로 가던 샤오와를 보았고 취한 상태에서 그녀가 마사지업소의 허와 닮았다고 착각했다. 이는 그의 복수심을 자극했다. 샤오화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오쟁권은 그녀를 공격했다. 그녀가 지역 사투리로 비명을 지르자 그는 그제야 그녀가 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샤오화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그녀를 기절시킨 후 공중 화장실 뒤로 끌고 가 잔혹하게 장기를 적출했다. 샤오화를 찾으러 뛰쳐나온 민씨의 등장에 놀란 차오쟁권은 황급히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2005년 1월 6일 오전 8시 40분 초록색 군용 솜코트를 입은 차오쟁권은 교도소에서 간저우구 법원으로 압송되었다. 오전 9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차오쟁권은 성추행 사건들만 인정했을 뿐 린츠 살해 및 샤오와 공격에 대한 자백을 번복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그의 초기 자백과
샤오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 사이에 많은 불일치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7일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차오쟁권은 즉시 항소했다. 간수성 고등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심사하며 이를 장례시 인민법원으로 환송했다. 2005년 8월 18일 오전 9시 장례시 인민법원에서 비공개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차오쟁권은 장기 적출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말 두 번째 재판 후 장례시 법원은 다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또다시 항소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그는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만 제대로 된 해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법원 사법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한 끝에 그의 사형을 유지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세 차례의 항소 끝에 차오쟁권은 마침내 장기 적출 살인마로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샤오와 사건의 현장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민 씨는 범인이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녀가 샤오와를 찾으러 나왔을 때 수상한 3명의 젊은 남성을 마주쳤다고 한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은 마치 신호를 보내듯 헛기침을 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샤오와의 장기가 그녀의 하복부를 통해 수작업으로 적출되었으며 그녀가 발견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잔혹하면서도 정교한 행위를 단시간 내에 수행하려면 범인은 의학적 지식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했다. 차오쟁권은 의학적 배경도 없었고 도축업 경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복부를 통해 장기를 적출하는 방법을 알고 그렇게 능숙하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차오쟁권의 형 차오젠민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던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두 형제는 외모적으로도 매우 흡사했다. 한쪽은 여자친구와 미래를 계획하며 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남자이고 다른 한쪽은 평생을 마약에 의존하며 무직 상태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과연 통제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차오쟁권은 자신이 기소된 모든 범죄를 자백한 상태였다. 그의 잔혹함과 끔찍한 범행 수법은 중국 국민들에게 영원한 악몽으로 남았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